안데르슨에게 어떤 이분법이 발견이 되네요. 모든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점이죠. 이분법. 이분법은 매우 근대적인 사고법이다라고 이현숙 선생님께서 그 지난 일본 철학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이분법. 그 다음에 이 그 구성 자체가 여행기라고 하는 구성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네.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서사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건데 돌아다니는 방식이 어떤 거냐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행, 여행의 방법. 그 여행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 안데르센 같은 경우는 여행을 지금 이 눈의 여왕도 그런데 어, 누구한테 가서 뭘 봤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좀 이러고 있자 이러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보는 거예요. 보는 여행. 그다음에 이야기를 본인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겪는 일은 아니죠. 이 눈의 양도 이제 인어공주 이게 자기 개발하는 인어공주 꼭 써보시길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자기 개발서로서의 인어공주 참네 참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게 요 연하 쌤이 이거를 써보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기만 하는 여행과 겪기만 하는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지시죠? 나눠질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여행하고 있는가? 그런 여행이 있다는 거를 동화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현대인들이 아니면 연하쌤의 여행이 그 보는 여행인지 겪는 여행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요거를 연하쌤 우리가 그 전폭적으로 글 쓰는 훈련과 같이 갑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 것 같지만 써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 여하튼 아시겠죠? 내가 이거는 본 여행인 것 같고 이거는 겪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 다음번에 이제 방학이죠. 그 다음에 과제를 그거를 딱 해오시면 돼요. 그 다음 거를 읽으실 때 느낌 오시죠? 그런데 하나가 보는 여행이고 겪는 여행이다.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의 주인공들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약간 분석 되게 오늘 읽은 거 종합해서 하면은 그 게르다가 이렇게 하면서 게르다 관계가 이렇게 커진다까지로 쓰신 글이 있죠. 근데 그게 논증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글들이 다 맞습니다. 근데 논증의 방식으로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옥현쌤 다르다. 고까지를 써서 옥현쌤께서 이제 그 다음을 가야 돼. 이거 옥현쌤의 과제는 좀 다 다르겠지만 관계가 커진다는 게 사람을 많이 알게 되는 게 우리가 관계가 커지는 건지 실제로 뭐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하쌤이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봐야 돼요. 여기 지금 그 느낌이 오시죠? 지금 왜 기뻐하십니까? 네, 기쁩니다. 이런 한이심이 있나? 그렇죠. 그래, 요거를 써야 이 여행의 질과 성격을 이렇게 연하쌤이 논증하실 수 있습니다. 글이 동화를 가지고 글을 써서 이렇게 착한 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착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게르다 돼. 게르다가 얘 뭐 아는 게 있나? 떡밥할 노릇이 게르다도. 좋아, 이거 아니에요, 게르다는? 아무튼 이게 저의 비판적 지점이고, 그럴 경우에 그 얘들이, 여기 이제 중요한데, 애들이 이제 이 눈의 여왕이 문제작이네요. 그래서 연하쌤의
그 핵심 테스트 다음에 읽을 거에도 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핵심 테스트다. 핵심 테스트고 안데르센 동화를 이제 우리 책 닫을 때 한 편 남겨가지고 분석글을 써서 동화 인류학 연재를 해도 좋은데 일단 요거를 주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도착을 할 때 애들이 어른이 돼 있잖아요. 청년이 돼 젊은이. 그거를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데르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그러면 연학생이 그려지시죠? 여행을 하면은 이 눈의 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나이를 먹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나이를 먹는 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 더 생각이 드시죠? 이 작품이 여기서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그 수정쌤한테 고등학생 안치환 선생님에게 보내보면은 이 작품에 그 영혼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데르센의 작품에서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를 수정쌤이 과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를 뭐 언젠가 우리가 자기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조차도 이거저거 좀 이렇게 해보렴 할 때, 원래 관심 없어도 누가 하라는 거 해도 괜찮아요,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제가 권해드리는 과제를 해 오십시오. 시간 관리. 그러니까 과거를 다룰 때 이거 할도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를 뭐 예쁘게 그리는지, 좋게 그리는지, 밉게 그리는지, 마녀로 그리는지, 어린애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청년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들어가면, 자,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영혼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연하쌤. 좀 이상하잖아요. 그 성숙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무슨 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들으면 지금 우리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그리고 동화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동화의 줄거리를 시간 순서대로 절대로 요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소설을 요약할 때도 그렇고 다른 책을 요약할 때 그냥 페이지 넘어가는 대로 줄여 놓는 게 요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하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수정쌤도 느낌이 오시죠? 안데르센은 시간, 뭐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 아니면 어떤 경험의 누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거를 연구를 하려면 시간의 표징들을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럼 이 눈의 영도 다르게 요약되겠죠. 애들이 큰 거, 이거 큰 거 같습니까? 안 큰 거 같습니까? 자, 요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원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종이에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연결이 되는구나. 저 단어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실 때, 어, 제가 그 딱한 거 말씀드리셨죠? 너무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셔서 보면은 동글동글동글 네, 그 세미나를 할 때에 이런 단어가 나왔지를 계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문학 공부는 다 그래요, 다. 여기서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걸로는 공부가 절대로 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덜 중요한 단어, 운을 이루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화산탄 있잖아요. 미야자와 겐지와 화산탄. 걔도 나중에 박물관 가잖아요. 그 과학 그게 걔도 어디 갔는데 그건 무슨 시간이 흐르는 거야? 뭐 아니면 그 여행의 끝에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림 형제 동화집 있지 않습니까?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 저는 그 왕자와 공주가 어떤 순환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왕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도착 지점이 출발 지점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조금 그 논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숲속에 들어왔다 나오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적값은 아니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나 아프리카 가봤어. 뭐 나 탄자니아도 가봤어. 그 충무로 역에 내리면
아니, 이거 서울역인가요? 서울역이네요. 서울역에 내리면 티웨이 광고가 있는데 자그레브 추락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티웨이 망한다. 거기 추락해가지고 승객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뭔 일이야? 이거고 원시 사회의 통달에는 어디 돌아다니고 나오면 좀 근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거 이제 저의 그 논증의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그 연하쌤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하셨을 때 이 여행,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여행의 틀에서 이번 만약에 그 여기도 재미있는데요. 해숙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따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고 모든 선생님한테 드리는 과제이기도 하고 저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한테도 갖고 있는 과제인데 예를 들면 안데르센은 이야기한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야기한다는 거.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야자와 겐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이야기한다는 것과 시를 쓴다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 모티프여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 그냥 자기 생각 별로 가지려고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별로, 나는 뭘 알아야 되가 이 생각 별로 안 하는 게 좋고, 누가 이거 해봐라 이러면 그게 사실 더 진도가 빨리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받아들이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암데르슨이 쓰는 단어 중에 되게 모호한 단어가 많습니다. 신비하다느니 아름답다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다느니 뭐야 이런 단어 저한테는 뭐야 이런 거면 그 미야자와 겐지랑 되게 많이 비교가 되죠. 미야자와 겐지를 읽을 때 좀 우리가 잡았던 포인트 중에 기억나시겠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이기리스 해변도 약간 그좀 그려지기도 하고 좀 생생하다 이런 게 포인트였는데 그 생생함에서 안데르센이 좀 결이 다르다 이런 게 있고 그림 형제 동화집 이 그림 형제 동화집은 우리 기본 텍스트여가지고 백설공주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설공주. 그리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백설공주 그 그림 형제 동화집 그 전집 있지 않습니까? 이 현암사 판도 괜찮고 현대지성 판도 있나요? 책이 그러네 현대지성판이 있네. 어, 이거 괜찮아요. 현대지성판으로 보셔도 되는데 싸달까 그런데 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아일보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도입부라든지 그 인물 다루는 그 말투 있잖아요. 그 조금 분석하면은 좋죠. 이제 기본 텍스트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어휘를 어떤 걸 쓰냐. 지금 저의 포인트는 동화가 주로 쓰는 어휘가 어떤 거냐. 이런 거에서 지금 제가 읽기에는 이좀 다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해서 옥현쌤의 언어 그 선생님들이 공이 보신 것처럼 감성적 언어를 쓰는 거죠. 정서 표현이 되게 많아요. 정서 표현이. 요거 지금 그 느낌적인 느낌인데 실제로 동화를 하나를 딱 놓고 이 앞부분을 좀 읽어 봐야 돼. 그게 되게 모, 모호하다기보다 동화는 언어가 되게 둔한 편이죠. 아주 둔해요. 근데 카프카의 소설 같은 언어는 매우 날카로운데 공격하는 바도 되게 선명하고 현대 소설가들의 작품은 근데 동안 되게 둥근 이 끝이 이렇게 좀 돌도끼 같아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리쌤이 보실 수 있고 그런데 핵심은 두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차원의 존재들이 개입이 다릅니다. 개입. 개입. 이걸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쌤이랑 저랑 해석의 차이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부딪히려면 이게 똑같은데요. 그 권투 경기 등등처럼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되게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공격도 하지만 방어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 자기가 링을 짜야 되고 일단 요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읽어 이거 짜고
내가 쓰는 개념은 이거야 해서 종목 정하고 그다음에 상대가 링에 올라오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면서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둘이서 하면 되고 근데 개입된다는 게 유리쌤 그러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동아일보학이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행위죠. 개입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유리쌤이 어, 동아인류학에 개입한 이게 뭘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도 아주 좋은데 할 것들만 살펴보아도 파란만장하다. 아주 좋아, 아주. 이거 이렇게 동화가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을 조금 나눈 거지만 신발에 관심이 많다. 이게 실은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록이 웬일이냐. 얘도 탈 것으로 온다. 이래가지고 탈 것들에 저 선생님 유리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가요? 파란만장 이거를 찾아보세요. 동아일보학 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는 대로 다 할 건데 파란만장을 네이버에 찾으셔가지고 사전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한자는 어떻다. 더 관심은 영어는 이렇게 된다. 유희어는 어떻다. 바이어는 어떻다. 이렇게 공부를 이게 천천히 하는 공부 방법이죠. 그러나 매우 어,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설마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건 안 해. 동화 가끔 읽고, 때 되면 숙제 이런 거 안 하고, 되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 단어에 딱 맞게 이거가 어떻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뭔지 느껴지십니까? 파란만장이라는 말에 맞게 그 문단에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빨간 신, 그 다음에 작은 배, 까마귀, 이걸 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화려한 장화, 금빛 마차, 술록, 탈 것들만 나열을 하신 다음에, 유리쌤, 탈 것들을 나열하신 거지, 파란만장하다는 걸 논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은 이 다음에 유리쌤 한 문장을 딱 더 붙여야 돼요. 이래서 파란만장하다. 그럼 파란만장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잘 드리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글은 하나의 주제문을 논증한다. 모든 문단이. 근데 문단을 쓸 때는 끝에 반드시 마감을 한다. 첫 문장에 마감을 하든지 마지막에 요 마감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의 기본 느낌이에요. 여기 끝났다. 자, 다음 간다. 끝났다. 다음 간다. 이거를 그러니까 옥현 쌤, 그 끝나야 되고 이게 다르다가 논증을 치고 그러면 마감시킨 다음에 그래서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진행시키고 계시니까 그 글의 느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네요. 이동할 때 이 탈 것들이 자, 파란만장 이것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카이를 찾아가는 게르다 여행은 끊어질 듯 이어진다. 그럼 이것도 논증에 대해 어떻게 끊어지는 거고 어떻게 이어지는 거. 자, 그런데 전체 글은 여행을 하고 있다. 탈 것을 바꾸어야 된다. 왜냐하면 끊어지니까 뭐 이런 거죠. 유리쌤 지금 유리쌤이 가지신 넘치는 아이디어를 꿰려면은 요 그 조금만 더 이 단어 선생님 쓰시는 단어에 선생님이 집중을 해가지고 몇 문장을 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느낌. 그 다음에 근데 핵심은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끊어질 듯 이어지다 이것도 되게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핵심은 이까지 세 번째 문단까지 보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야기라는 거는 김유리의 이야기, 정혜숙의 이야기, 남연아의 이야기, 오선민의 이야기가 다 연속하지 않는다네요. 끊어졌다, 끊어졌다. 다 다른데
이어진다는 건 뭐가 같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리쌤 느낌이 오시죠? 지금 그 동화지만 이 되게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려면은 생각해야 될 만한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유를 익혀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쌤이 쓰실 만한 글은 이런 것 마침 많은데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야기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여행을 이야기 같은 걸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쓰신 게 어, 이야기가 근데 게르다가 하는 얘기는 지 얘기 계속 반복한다. 다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동화 전체로 보면 뭘 하고 있냐면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되게 너무 근대적인데. 예를 들면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애들이 다 지 얘기해. 지가 보기 못났대. 지가 알만하면 이쁜 거고. 이게 되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지금 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애들의,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게 고립되어 있다랄까. 만약에 게르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주파하고 있잖아요. 그럼 게르다의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게르다는 얘를 만나도 자기 얘기, 쟤를 만나도 자기 얘기 이러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딱 이 사건을, 이야기를 딱 응고시켜 보면은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야기의 본성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유리쌤이 이야기하다라는 것에, 안데르센의 이야기론이죠, 이야기론. 요즘 각자에게 어떤 과제인지 다 까먹었네. 아무튼 제가 생각을 들고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어, 그,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개념 하나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쓸 수 있는 연장이 돼가지고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저 같으면 동아일보그 단어 두 개 붙인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이제 할 일이 생기잖아요. 본격적으로 글을 쓰려면 자기가 쓰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남이 이거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런 식으로 철학한다라고 그때 했습니다. 내 개념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개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풀어서 그 궁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유리쌤께서 그 안데르센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뭘까? 안데르센 동화에서 이런 게 되게 그 연구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샤머니즘의 반응 요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야기가 요거 되게 요거 자체가 되게 독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샤머니즘적인 측면이 있다. 샤머니즘은 일본의 정의가 치유입니다. 치유. 샤머니즘. 그러니까 더 우리가 공부하면은 그 목표가 치유죠, 샤머니즘. 치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을 치료한다 이러면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거지만 샤머니즘적 세계에서 누가 어떤 일 때문에 아프다 이러면 아픈 자가 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아파야 될 때가 아니면 좀 이렇게 한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제 유리쌤 요게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샤머니즘이 아주 좋은데 여기가 어, 인간이 얼어 죽는 병, 외로움 단절을 고친다. 이게 아주 좋고 그래서 이거를 푸실 때도 어, 샤머니즘이 뭐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샤머니즘의 반영이다. 요 뒤에 한 번 더 샤머니즘의 정의와 함께 뭐 그런 게 이제 들어가면 문단이 완성이 될 것 같고 지금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아, 생각이 딱히 드는 건 아니고요. 그 문단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외워야겠다. 그래, 그, 네, 맞고 그
이게 조금만 하면 돼. 이게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은 익혀야 기본에서 출발을 하는데 문단은 늘 마감을 마감을 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문제작으로 눈의 여왕으로 겨울왕 부른 줄 알았더니 눈의 여왕으로 눈의 여왕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260. 아, 네. 제가 이게 되게 섬세하게 짜서 방학 뒤에는 또 읽을 게 되게 많아요. 방학이 아닐 때 좀 요즘 자고 260 이거 뭐네요. 아 길기도 길어. 동화는 안 깁니다. 안 길어. 동화 중에 이렇게 신화도 별로 길지가 않고 이 지금 길다 이게 지금 긴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저의 주장과 선생님들의 글을 읽고 요거를 꼼꼼히랄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순서를 갖고 있잖아요. 어, 이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한데 유리쌤 보신 것처럼 이게 확장적이냐 단순 병렬이냐 순서가 왜 필요하냐 근데 보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측면은 있고 여기서 이제 유리쌤이 말씀해 주신 게 맞죠. 이렇게 되게 커진다 지금 커진다. 그런데 자 요거 265쪽에 거울과 깨진 거울 파편 그래서 어느 날 매우 기분 좋은 악마? 이상한 거. 이 악마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또 동화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화가 되게 권선징악적이죠. 악마도 나오고 착한 사람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 선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림형제 동화의 선한 거는 자기 중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해봤습니다. 악한 건 뭐냐면, 그 백설공주 엄마니까 편집증이죠, 편집증.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걸 악하다고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화마다 선악 개념이 다르다. 이러면 이것도 되게 큰 주제죠. 이 악을 어떻게 보는가, 악을. 그런데 그 악마는 어쨌든 나쁜 놈이니까 가치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화는 가치 판단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치 판단의 지평을 어디서 잡아가느냐의 문제죠, 잡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볼 거냐, 자연적으로 볼 거냐, 뭐, 영혼까지 다 포함할 거냐, 이게 범위적으로. 그런데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 거울, 근데 이제 제가 재밌었는데, 둘, 밑에서 둘, 넷, 악마가 학교를 운영해요. 악마가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교장은 악마구나. 뭐 이렇게 가고, 이러면 미야자와 겐지의 그,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하게, 악마가 이렇게 스쿨링 한다, 스쿨링. 그러면 미야자와 겐지에게 학교가 어떤 곳인가? 이게 과학과 같이 가고, 그런데 여우 학교가 생각. 그 여우 학교랑 비교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우, 바라오미, 뭐, 그 여러 학교를 미야자와 겐지가 좋아했는데, 그 되게 악마냐, 걔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악마다 거울을 가졌다. 이제 굳이 말하자면 학교다. 이게 전체가 이성의 비유죠. 그래서 쓰신 과제에 있는 것처럼 안데센 동화가 지금 읽어보면 이성과 감성의 비유를 쭉 깔고 이렇게 갑니다. 요 사이가 되게 견고해요. 견고해서 물론 마지막에 이 여왕 돌아오십니까? 여왕 바빠. 여왕은 뭘 바빠? 여왕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본인이 또 미션이 있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본인이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그래서 반성을 모른다는 점에서 그림형제 동화랑 그 악마들이랑 개를 같이 하는데, 끝에, 그러니까 여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게르다가 중요한 거고, 주요 키로. 근데 게르다도 별로 포기를 모르죠.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어, 요게 되게 그러니까 팽팽하다. 이성과 감성이랄까? 게르다의 영역과 여왕의 영역이 팽팽하다. 게르다가 좀 온대 쪽에 있으면 여왕이 위쪽에 있다. 위도적으로도 되게 팽팽하게 짠다,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그 도둑의 딸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문제죠, 얘야말로. 그 연하쌤 중간에 도둑의 딸이 사슴 목 긁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저는 연하쌤이 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그 육아를 할 때 되게 엄마가 착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내 입장에서 볼 때, 되게 깜놀할 만한 이상한 그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 목을 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장식도 없고, 그 신체에 대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튀는 거를 연하쌤의 그 연재에 맞게 이 집 내가 애한테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되게 글이 재밌을 것 같고, 자, 돌아오면은 악마가 악마는 그냥 그 거울이다. 그러니까 그 백설공주랑도 대비가 되네요. 백설공주에게 거울, 뭐 이런 거울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67인데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소년과 소녀인데 그 이거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난에 대해서 안데르센이 다루는 방식 이게 되게 본인이 가난했다 이 자서전에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가난에 대한 어떤 그림이 성냥팔이 소녀 기억나시죠? 성냥팔이 소녀? 아무도 안 사준다. 요거 조금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난. 눈이 아주 피곤해 보이시네요, 수정 쌤. 여러 가지로 그러시겠어요. 네. 숙제가 지금 이거 터지고 저거 터져가지고 그러실 것 같고요. 근데 가난한데 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게르다다, 카이다, 이러면서, 이게, 자, 카이는 공부를 좋아하고, 게르다는 공부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예, 그런데, 친한데, 그 다음에 아름답다, 꽃이나 궁전 이런 거 막 나옵니다. 그 과제에 그거는 너무 좋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 카이가 이 눈의 여왕한테 끌렸을까? 이 원래 수학 잘하고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다음에 눈의 여왕은 이성적이니까 두 아이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동화에서는 그러니까 그림 형제 동화에서는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지에 대해서 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랜덤한 비극이에요. 내가 요거 그 우리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이니까요. 인문공간 세종에 지금 답사기 올라왔는데요. 강평호 선생님이 마지막 올리신 글 있지 않습니까? 그 글 앞부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게 동화엔 통용이 안 돼요. 너한테 그 일이 왜 안 벌어져야 되냐? 네가 뭔데? 이게 되게 동화적,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인류학적 의미에서 공생적 사고라든지 관계적 사고를 하는 그 감수성에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점인데요. 그, 오늘 밤에 하는 기술을 요약 어느 동사에, 어떤 동사에, 그것도 되게 문제작인데, 거기도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에 처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와 게르다를 선택하는 안데르센의 방식이 바로 그러하니까 이렇게 가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고유함, 그 사람의 놓인 처지 이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포착이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정체성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인물이 지금 오케이 선생님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파악이 되는 거고 백설공주의 백설이는 걔의 개성, 걔의 욕망 우리 모르죠. 중요하지 않고. 근데 미야자와 겐지는 조금 더 돌이니까 이렇게 가고 노람지니까 이렇게 가서 개성적이랄까 이런 거에 좀 결이 다른데 여기서 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카이와 게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데르센의 동화적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그냥 되게 내면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미야자와 겐지랑은 다르죠. 미야자와 겐지는 화산탄이니까 구멍이 뚫려서 못생긴 게 걔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매끄럽다. 되게 신체적인 거죠. 근데 지금 카이는 수학을 잘해. 이런 건 되게 정신적 그 표상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원적으로 신화나 전래동화에는 박씨 부인이면 되지. 박씨 부인이 뭐 뭘 잘해, 뭘 느껴,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세계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동화가 따르자면 그림 형제 민담집, 그 다음에 근대에 나온 동화 작가 중에 이제 가장 그 영향력이 크다고도 해도 좋을 안데르센과 그 미야자와 겐지인데, 안데르센이 가져가는 동화 속 주인, 그러니까 그림 형제 동화집의 동화 속 주인공은 정체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공주 왕자 이렇게 가는 거고,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게르다라든지 카이가 나오는데 왕자와 공주도 나옵니다. 근데 되게 어떤 내성이라고 할까, 그가 내면적으로 어떤 고유함, 이렇게 내적 고유함, 자기가 뭘 느끼는가.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 속 주인공들은 외적 고요함이죠. 조건적 고요함. 얘가 강해 산다. 그래 산다. 요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의 방식으로 자기 내면의 고유성에 굳이 말하자면 집착한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 보바리 부인이나 안나 까레리나와 같은 여주인공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사랑에 집착해. 이 사랑에 집착하는 게 그 보바리 부인 안데 그 안나 까레리나를 보면은 이 보바리 부인의 그 여주인공 이름은 뭐게요? 지금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엠마입니다. 엠마고 안나는 안나 까레리나죠. 까레리나. 근데 안나 엠마도 안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알고 싶은 뭐 그거 아니야. 날 알아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로 시선이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게르다 있지 않습니까? 게르다가 꼭대기까지 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못 느껴요. 이게 자 연하쌤 이게 연하쌤이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포인트인데 게르다는 미션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게르다는 착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안 그림 형제 동화집적입니다. 그림 형제 동화집에 백설공주는 자기가 그림자 노동을 해야 돼요. 걔도 착했는데, 걔도 안 착한 애 아니고, 안 예쁜 애 아닌데, 그걸로는 문턱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뭘 해야 돼. 헨젤과 그레텔도 애가 뭘 해야 돼. 그래야 다음 구간에 가는데, 게르다는 프리패스 받은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어. 이걸로. 그러니까 그 겪었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로 그냥 주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다가 여기서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이게 아주 많은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신을 신고 게르다는 막힘없이 가죠. 그 도둑의 딸한테도 무슨 일이 있을 법한데도 사슴을 내주잖아요. 어, 요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게르다는 굳이 말하자면 동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이 카이를 구한 거에 뭘 했냐면 운 게 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워 되나? 요거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소피도 울려면 그 움직이는 성을 아침부터 밤까지 치우고 밥하고 치우고 밥하고 했잖아요. 그런 울음이라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맨발로 멀리만 가면 고생했다고 할 수 있나?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데. 요게 이제 제가 본 포인트인데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자요. 저는 이게 이제 환상 동화 같은 거니까, 예, 요새 유행하는 환상 영화나 그 게임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방금 미션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그런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템을 겟하면서 나아가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어, 네, 다르다. 그 게임 잘 모르지만 되게 그 네네. 게임의 배경으로 되게 선호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면이 계속 네. 전환되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기 빌드업이 안 되는
편 아닐까, 게르다? 저는 노골적으로 해서 얘가 왜 얘를 봐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눈의 여왕이 얘랑 놀 시간이 없어요. 급이 너무 낮아. 이 해석 어떻습니까? 여왕이 여왕만큼 뭐 얘가 지금 뭐 어떤 자기 능력을 얻고 뭐 눈의 왕국을 파괴하고 전혀 그럴 욕망도 의지도 필요도 못 느끼고 나는 카이가 좋아요. 시종일관. 이게 지금 동화 속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캐릭터 매우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면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자기 저주를 이제 자기 저주도 아니야.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애 보고 싶다지. 그걸 가끔 신발이 벗겨진다 이거 아닙니까? 아주 안 좋게 얘기해서. 아니 가끔 빨리 갔더니 신발이 벗겨져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뭐 일하다 신발이 벗겨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남의 문제를 물론 카이의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근데 카이는 원래 수학을 좋아했고 본인이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내가 망각의 포인트는 그 우리 되게 좋았는데, 남의 문제를 푼달까? 그런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되게, 볼륨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분량이? 백설공주보다 훨씬 크죠. 이 지금 스케일도 그렇고. 그런데 별로 많이 못 움직였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연하쌤 어떠십니까? 선생님, 게르다랑 이제 그 눈의 여왕이랑 비교하신 두 포인트가 너무 신선했고, 아, 그렇게 봐도 되게 좋았겠다. 계속 카이랑 이제 뭐 다 게르다만 이렇게 비교했었는데, 아, 그렇네. 이제 눈의 여왕이랑 어떻게 다르지? 새롭게 봐도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성들, 저는 약간 네. 노파랑 이제 눈의 여왕을 잠깐 그냥 그렇게만 보긴 했는데, 여성들을 할머니도 나오고 거기에 노파 도둑의 딸 뭐 이런 걸 한번 비교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캐릭터. 그 아주 좋은 포인트고 동화가 기본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그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 저한테 질문해 주신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국문 선생님이셨는데 동화의 캐릭터는 주로 신화의 캐릭터는 성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모든 캐릭터가 변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반인 반수인데 조금 이렇게 근대 쪽으로 오면은 이 인간일 경우에는 성도 좀 중요하게 되고 결혼 모티프 좀 세지고 이렇게 됩니다. 신화는 반인 반수의 결혼이라서 이 좀 이상하고 곰이나 인간이 결혼하기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근대 쪽으로 오면은 인간 남녀 이렇게 돼서 신분차로 전환이 된다거나 하죠. 이전에는 종차인데 신분차로. 그래서 이제 뭐 가난한데 부자랑 뭐 왕자인데 거지랑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요거 중에 하나에 동화는 그래도 여성 주인공이 되게 전면화되는데 근대 소설 있지 않습니까? 남성 주인공이 전면화됩니다. 예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외가 있네요. 제인 오스틴 소설 같은 경우, 제가 뭐 많이 읽어본 거 아닙니다. 제인 오스틴 소설은 여자 주인공을 오늘 제인 오스틴도 해야 되는데 제인 오스틴 여자 주인공을 많이 쓰고 아까 말씀드린 보바리 부인도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냥 백설공주 같으면 왕자는 정말 안 중요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왕자라서 우리가 약간 착시에 일어나가지고 혹하는데 실은 뭐 인어공주도 요거는 왕자가 뭐 한 것 같진 않고 이게 되게 강하죠. 그런데 근대 소설은 이 남성 서사여가지고 훨씬 더 남자 주인공이 뭐를 겪고 어떻게 가고 어디에 이르고 요게 되게 강한 그런 젠더적으로는 그런 차이도 있는데요. 이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 여성 주인공을 되게 많이 쓰면서도 어떻게 근대적인가 이런 부분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 노인 있지 않습니까? 노인을 어떻게 그 노인일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정쌤께 제가 시간관 이렇게 되는데요. 노인도 되게 시간 표상이지 않습니까? 늙음,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해서 여성 캐릭터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재미있고요. 또 하나 기법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얘기를 딱 보면은 이게 분석 방법으로 제가 해보는 건데
보면 마지막에 눈의 여왕이 그 본인 스케줄 그냥 수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카이도 게르다도 눈의 여왕의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근데 백설공주는 그 마녀의 스케줄에 큰 문제가 생겼어. 마녀가 공주를 내려놓고 노파로 변장해서 숲에 막 갔다 와야 되잖아. 자꾸 갔다 와야 되잖아요. 요것만 떼는 거야, 요것만. 요것만 딱 떼서 보면 역으로 그 백설공주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연하쌤이 지금 주신 포인트로 동화를 읽을 때 동화도 마찬가지고 그 특히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줄거리는 기본으로 아는 건데 장면을 이렇게 재구해 보면은 장면을 통해서 풀리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그림자 노동하고 계속 그 마녀한테 세 번이나 당하지 않습니까? 빗으로 당해, 뭐로도 당해, 마지막에 사과 먹고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녀 그 왕국의 그 공무원이랄까? 뭐 하여튼 그 바쁘실 텐데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백설공주의 요 값은 되게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게르다나 카이일 경우에 만약에 요대로 따라가면 별로 그 눈의 여왕의 세계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냥 이분법이 그냥 존재하는 거죠. 남극북구 눈의 뭐 이성 감성 요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화를 읽다 그래도 이 장면을 풀어가지고 숨겨진 코드를 갖고 이 캐릭터의 성질을 좀 더 의미화할 수 있다. 그럼 수민 씨 어떤 생각이? 하면은 참 좋겠다. 아, 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하쌤이 그 말씀을, 연하쌤 어떠십니까? 네. 근데 아까 게르다가 동화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네네. 거잖아요. 전 네. 저번 주부터 이제 안데르센의 동화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동화적이라는 거를 선생님 어떻게 보시고 그걸 네네. 얘기하지 않다는 건 또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요까지 잘라가지고 쇼츠 만들어주세요. 그, 동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화는 근대 소설이랑 반대말.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에 대한 자의식,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욕망과 능력에 집중하는 이야기 아닌 거. 이게 제가 동화를 기본적으로 정의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러한 캐릭터, 이러한 동화적인 거의 뿌리는 신화에 있는데요. 신화라고 하는 게 신들이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 신은 만물의 근원자죠.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만물이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인지 그 원인을 탐구하는 이야기를 신화라고 보면 동화는 왜 주체의 내면이나 욕망에 관심이 없냐면 이 주체도 모든 것과 함께 있다고 파악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화는 관계적 사고를 하는 이야기를 동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반대는 나만 바라봐?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이야기가 그 반대고 그거를 저는 근대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런 문법을 발달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아 쌤 더 질문 주세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데르센이 근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거죠. 그렇죠. 안데르센 네네. 동화는. 네네. 네네. 그리고 미야자겐즈는 근대적이지 않고 그렇죠. 네, 동화적이다. 네네. 동화적이고. 그럼 네. 그림 이거 중요해요. 형제는 동화적인 오, 건가?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림 형제랑 안데르센의 차이가 몇십 년 안 나요. 몇십 년이 안 나는데, 둘 다 옛날 이야기를 채집하고, 그림 형제도 조금 각색을 한 겁니다. 원래 얘기는 백설공주 계모 아니고 친엄마로 나온대요. 약간 각색을 한 거예요. 안데르센은 좀, 제가 아예 쓴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2부에 좀 더 설명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이게 유파적으로 낭만주의라고 해요.
이 낭만,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쌤들과 나눠보고 싶은 거는 낭만성이 뭔가 이런 건데요. 동화가 낭만적이야. 이런 말 우리 그냥 쓰는 말 많죠. 어머, 낭만적이야. 그 말의 역사를 오늘 조금 할 수 있는데 둘 다 유파적으로는 문학사나 예술사 안에서 예를 들면 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든지 이런 방식의 그 어떤 담론적 청의에서 정리를 할 때는 낭만주의로 들어갑니다. 동화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 패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데르센은 그림 동화는 이거 다 다르죠. 동화인데 훨씬 더 소설의 느낌을 저는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주인공들이 무슨 입신 출세해가지고 뭐 산업사회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더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자기 내면을 쥐려고 해요. 안데르센이 그거를 포착하려고 해요. 자기라는 거에 대한 안데르센의 어떤 집착 이런 게 읽혀진다는 점에서 안동화적이다. 동화는 보통 내가 이 일을 왜 겪는지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자기 미션 푸는 게 아니라 남의 일 좀 도와주다가 자기 일이 스르륵 풀린다. 이 구도 자체가 관계적이죠. 내가 잘 살려고 해도 남이 잘 살아야 돼. 내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상관없는 애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 이런 게 이제 저는 동화적 관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직 문의 영역 안 끝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르다랑 카이는 별로 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미션을 통과하는 것은 아닐까.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지식과 이런 비유가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77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프리패스를 받느냐, 1번은 이유가 없는 이유도 있는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게르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애라서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요정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작다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림형제 동화집의 주인공들도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민담이나 전통사회의 이야기, 주인공의 역할이 비중이 아주 낮은 이야기는 작은 주인공을 선호해. 작다는 건 뭐냐면 눈높이가 그러니까 낮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시야가 작다는 게 중심과 큰 것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인, 그 다음에 키 작은 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받쳐가지고 이런 애들 모두 작은데 정상성, 그 다음에 뭐 중심성 이런 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들이 작은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왜 주인공이냐면은 세상의 중심도 있지만 그 중심도 못 작은 많은 것들과 함께 있는 중심이야를 그 동화라는 그 장르가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다는 거의 가치를 제가 동화라는 그 장르에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작은 건데 안데르센의 작다도 과연 그런 걸까? 그러니까 안데르센의 작다는 어린이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 어린이가 동화에 많이 나오죠. 근데 백설공주도 어린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사춘기 다 뚫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성인이죠. 청소년 이후의 시기인 셈이고 그렇게 다룬다면은 안데르센의 어린이 이게 되게 착하다, 순진하다 이런 표상이랑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연하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생각해 봐야겠다. 네네. 그러니까 신비로워. 천사, 어린이, 작고, 순진해 이런 건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 이렇게 영계열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걔들은 순수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좀 다른 관계 속에서 작다라는 거 중심과의 관계 뭐 이렇게 가고 숲을 떠돌고 이렇게 하고 작은 애들이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게르다는 지금 주변에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천사의 요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갈수록 게르다가 이야기를 많이 듣지. 근데 꽃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연물을 어떻게 다루냐. 이거 되게 그 미야자와 겐지라는 그 동화랑 비교해 볼 만한데 화산탄이 구른다. 미야자 겐지도 꽃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선화. 이거는 그 다룰 때 지금이 4월이다. 미야자와 겐지 동화에 나오는 식물과 동물은 지금은 여름이다. 우리는 강가에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공간 계절상과 함께 자연물이 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선화, 꽃들, 뭐 전나무, 또 동물, 식물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요 유럽 위쪽에 많이 있는 나무들이겠지만 관념적으로 그려진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전나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읽은 거. 맞죠? 전나무는 전나무의 전나온 다음이랄까? 호두나무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어 뭔가 재밌는 걸 알고 싶 되게 이렇게 그 구체성이랄까? 생동감이랄까?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도 안데르센도 자연물을 많이 다루는데 그 자연물을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많다. 요런 거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게 제가 쉬는 시간 이후에 자연에 대한 태도 변화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걸 발표하고 싶은데 그거랑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왕자, 그 다음에 하여튼 막 길어요. 계속 길어. 중간에 이거 286쪽에 신혼부부 침대 들어간 거죠, 지금 얘가. 이거 되게 외설적인 건데 그 얘기하잖아요, 왕자가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되게 음담패설적인 장면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좀 되게 알기 어렵게 썼네요. 딱 그 노골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약간 요런 게 포인트로 재밌고, 그 다음에 289쪽에 보면은 이게 도둑의 딸이 이제 게르다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벽 틈에서 긴 칼을 꺼내 술록의 목에 대고 천천히 그어내려갔다. 이런 거는 서사적으로 불필요하죠. 근데 이게 왜 이거를 써야 될까? 그러면 도둑의 딸이 깔깔대더니 이 칼 가지고 잘 거야? 뭐 게르다가 두려운 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0쪽에. 지금 이 장면은 왜 필요하냐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보면 게르다가 두려워함을 느끼는 걸 말해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게르다. 만약에 이 도둑의 딸이 도둑의 딸의 성정을 쓰거나 하면 그 성정이 이 서사에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장면은 쓰다 버리는 장면이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갑자기 술록도 내줘, 오면 기다려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갑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이제 게르다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요. 이 글자의 비유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문자감 같은 게 들어있는 거는 역시 미야자와 겐지 동화랑 비교해 볼 만한데요. 미야자와 겐지도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문서도 써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글자, 이성 요거에 중요한데 이 이게 이제 그 글자로 영혼을 이렇게 만드는 거랑 293쪽에 그 중간에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게르다에게 줄 수는 없나요? 게르다가 찾으셨죠? 게르다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 이거 원래 갖고 있는 거야. 선천적으로 갖고, 이게 이런 금수저론이 어디 있습니까? 재능을 갖고 있어서 시작한다는 게.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담에는 갖고 있는 재능도 이렇게 버리게 하잖아요. 공주인데 제투성이가 되어라 이렇게 가고 공주면 공주 엄마 빨리 죽어 이렇게 가서 본인이 타고 있는 능력 빨리 버리게 하는데 게르다는 타고났어. 이 게르다는 금수저입니다. 게르다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게르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사람들이며 짐승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게르다를 도와주었어. 맨발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르다를 봐.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맑고 순수한 마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착한 인간이 우리 자신에게 뭘 도와줬는지를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착한 애들이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됐나. 근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이거 저의 비판의 지점이죠.
밑도 끝도 없이 순수한 게 가장 큰 힘이야. 요게 안데르센이 뭘 포착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저의 싸늘한 눈의 여왕 읽기였습니다. 여기서 옥현쌤하고 수영쌤 말씀도 좀 더 들어보세요. 옥선생님 어떠십니까? 여기 보면은 뭐 기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창들이 나타나서 내려지고 이런 게 뭐 어떤 뭐 기독교나 카톨릭교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 중요한 네, 포인트고, 저는 천사도 그냥 갖다 쓰셨다고 생각이 돼. 지금 기독교 영향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천사가 이 순수함의 뒷배경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쓰려면은 악마인데 천사를 만나서 개선이 돼야지. 그래야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원래 착한데 천사가 좋아해 이렇게 쓰면은 기독교 영향이 상관이 없죠. 그 이게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기독교의 표상 되게 많이 쓰는데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분석하려면 진짜로 이 장면과 서사를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음, 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든지 뭐 날 알아줘 이런 네네.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주요한 감정이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게 천지를 사는 네네네. 사람의 주요한 네. 감정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안데르센 네네. 동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재밌네요. 예, 네네. 예. 어, 그 감정이 뭐 1800년대부터 이제 쭉 이어온 그런 감정이지 네네네네네.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여기 약간 기원의 풍경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동열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날개에 보면은 안데르센 1805년, 1875년생이지 않습니까? 제인 오스틴보다 어려요. 제인 오스틴보다 어립니다. 이번 주 동강살롱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작품 또 이 세계관이 공유되는 작품입니다. 약간 그 메리 셀리라는 프랑켄슈타인 그 소설을 쓴 그 여성 작가가 약간 분열하고 있어가지고 작품이 희한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동화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출발의 풍경이죠. 이성과 감성의 분리, 고유한 나의 내면과 이거와 완전히 구별되는 외부 세계, 사회와 나, 이게 약간 서서히 분리되면서 느껴지는 감수성, 그에 따른 불안, 이런 게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가 재미있고요. 수순쌤 어떠십니까? 민담의 형식과 소설의 형식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네네. 어디다가 이렇게 입힐까를 계속 고민하면서도 뭔가 그런 면이 보여요. 그것이 갈팡질팡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동강살롱이 그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모르게 신청하셨나요? 그 강추인데, 그게 그 근대적 감수성을 다루는 영화로만 쓰고 있고, 특히 과학주의거든요, 과학주의. 그거가 저도 다 못 들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인데도 신청을 했는데, 그 영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김동완 선생님이 그게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근데 영화로 만들어진 이 두 편을 되게 기겁할 감수성이 나와요. 메르셀리랑도 다르고. 근데 갈팡질팡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에 비하면 안데르센은 덜 갈팡질팡. 안데르센한테는 그 일단 조금 읽은 4분의 1 정도 우리가 읽네요. 지금 저는 되게 확실하게 그 주체관, 자아관, 내면성 이런 거를 강하게 갖고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근데 지금 수영쌤 보신 것처럼 동화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양식에 지금 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음, 내용이
그 자기 네, 중심이라는 뭔가 그 자기 설명적 이게 안데르센 아, 자신의 자신을 네네네. 아, 설명하는 굿. 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아, 같았죠. 그렇죠. 그게 그 미운 우리 새끼라든가 못난 자기를 보고 한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근대적이죠. 어떤 작품을 딱 보면 아 이거 입센 거야. 이게 카프카 같다니까. 이런 게 근대적인 주체, 개성, 고유함. 근데 동화적인 거, 정근대적인 거, 굳이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이런 거는 다 공유제예요. 공유제. 누구 거야? 우리 거지. 그런다는 점에서 안데르센의 느낌이 풀풀 난다. 이 착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연하 선생님 말씀하신 걸 근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를 깊이 이해하려면 동강살롱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중심적이다, 진보적이다, 어떤 시간에 대한 태도, 성취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느낌 여기서 뭐 나오는데 근대적이라고 하면은 이 안데르센 동화를 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강한 이분법. 그다음에 강한 주체중심주의. 요걸 가지고 이분법은 아까 이성과 감성이랄까? 특히 이성을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한테 약간 나쁘다고 보기에는 그 눈의 여왕이 벌 받으시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도 자기가 수학 이제 나 수학은 안 좋아할래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병립하고 있는 거죠. 병립을 하는데 이성보다 그러니까 감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도 읽히고, 감성이 약간, 안데르센 동화 전체를 보면 아름다움은 거울보다는 훨씬 더 좀 사이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좀 약간 더 포괄하는 느낌으로 이분법을 쓰는데 이 이성은 감성과 함께 감성에 쌓여지면서 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틀렸다가 아니고 있는데 같이 그다음에 이건 되게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위험해. 그다음에 곤란한 점이 있어. 그리고 이게 요거까지를 말씀드리면 카이가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카이가 굳이 말하자면 변신한 거죠, 변신. 근데 신화의 변신은 반인반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에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 변신도 그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화도 변신하면 외양이 바뀌는 거예요, 외양. 갑자기 할머니가 돼. 갑자기 다리를 하나 잃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서 경험하는 바가 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카이는 유리 조각에 넣어서 애가 그 내면이 바뀐 거죠. 좋았던 게 싫어져.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변신담이 있는데 이건 내면이 바뀌는 거고 그림 형제 동화집이라든지 다른 우리의 신화적인 아주 오래된 인류 무문자 사회로부터 오는 신화의 변신담은 외면이 바뀐다. 그 변신담도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유리쌤 말씀 듣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근데 이제 안데르센에서 나타나는 그런 근대적인 특징들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매력? 들어요. 네.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이 저는 동화를 저 중심적으로 이제 원하고 있었나 봐요. 좀 근대적인 거로부터 더 좀 멀어지거나 혹은 다른 관점을 통해서 근대를 해독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해독. 그래서 이게 분명히 소재는 백설공주랑 같은 부분이 그런 어
모티브는 같은 게 많은데 그 거울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대세 이어서 그래도 얼어 죽지 않으려면 감성이라는 토시에 손을 넣어서 사람 있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 되면서 음, 좀 혼란스럽다. 그게 좋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17, 18세기 이후에 이 안데르센이라는 이 분도 어떤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시대를 본 것 봤죠, 시대를. 지금 세상에 이게 동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안데르센이 그 자서전에 보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숙쌤이 써주신 것처럼 초반에 연극 이것도 관심 많이 둔 건데요. 본인의 명성을 얻은 건 동화죠, 동화. 이제 다른 글 뭐 여행기만 많이 썼는데 이런 형태로 돌파하고 싶었던 어떤 문제, 그 문제는 이제 공유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으로 이제 뭐 비판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안데르센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죠. 언어적 실험이기도 하고 문제를 포착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동화를 이 동화 저 동화 이렇게 작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넓혀가면 안데르센의 작품이 가진 또 다른 미덕이 다른 작품과 함께 돌아올 겁니다, 일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남은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